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아침엔 투자 나와주셨습니다. 스타일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머리도 깔끔해지시고 약간 좀 슬림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요즘 뭐 계좌고비 뭐 이런 말도 있고, 계좌고비. 뭐 주식시장 하락이 심하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고 네. 밥맛도 뭐 밥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 위원님처럼 그렇게 입맛 뚝 떨어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입맛을 조금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를 뭐 오늘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입맛 더 떨어지는 얘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8월 들어서 우리 시장 흐름의 변동성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사실 7월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다만 좀 하락이 아쉽긴 하지만 떨어질 때 막 8%, 10%를 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혹은 약보합권. 저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조금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줄어들었죠. 여러모로 그런 면이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레버리지 청산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이제 신용이나 이런 식의 투자들도 경감된 부분도 있고 특히 좀 컸던 게 미국에서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하죠. 미국의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던 대형 헤지 펀드가 거의 포트폴리오 정산 가까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조금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7월 후반부를 좀 돌이켜 보시면은 약간 되게 공포스러웠는데 이 공포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 악재가 이 정도로 떨어질 일인가 싶은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의 하락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재의 파괴력에 비해서 너무 큰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이 잘 설명이 안 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네. 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7월 30일, 31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는 이게 헤지펀드의 청산과 관련된 이슈였다. 그게 그런 수급의 꼬임이 실제로 펀더멘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는 약간은 이제 쭉 하락 일변도로 나오거나 이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일들은 좀 없어지고 이제는 조금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바닥은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들을 좀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고 점검을 해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기술적인 반등 혹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뭔가 수급적인 꼬임에 있어서 이게 약간 청산되고 해소된 상황은 이제 끝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아직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과연 우리가 뭘 보면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혹은 이게 다시 좀 회복되겠구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왜 그런 메모리 반도체는 본격적으로 옮기는 못 받고 있느냐. 네. 요 좀 비대칭적인 상황을 그쵸. 이 딱 나오기 시작한 게 이 2분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양새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그 전에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메모리도 그러면 돈을 쓰겠다는 쪽에서 매출을 계속 일으켜 주겠다는데 칩 매출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열고 보니까 그 덕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는 이후에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반등을 하지 여전히 못하고 있는 헤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가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사항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28년도 이후의 투자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할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얘기를 했고요. 네. 아마존은 실적 발표에서 지금 하는 투자를 이익 회수를 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는 정당하구나. 그리고 먼 이후의 투자는 뭐 수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좋으면 해도 정당한 거고 수요가 조금 덜해지면은 투자는 줄이겠지만 대신에 그러면 이 테크 기업들의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되니 이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네. 문제는
근데 향후 한 2년 뒤에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는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은데 2년 뒤의 실적은 약간은 좀 잘 모르겠다가 되는 말이죠.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결정력은 없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사항이 어쩌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런 정도의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 특히 반도체는 약간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흐름을 계속 확인을 해야 반도체 수혜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투탑이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디램이나 낸드 생산 시설에 50조 원 넘게 또 투입을 하겠다. 그건 바로 뭐 용인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예. 공급 부족 때문에 시설 투자를 늘린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은 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게만 해석할 수 있나 아니면 나쁘게만 해석할 수 있나 이것들이 계속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점 나쁜 점이 섞여 있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수요가 그걸 판별할 거고요. 지금 시장은 근데 약간 나쁘게 해석하는 쪽에 가깝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튼 공급이 타이트하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투자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이유라고 하면은 물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좀 낮추고 대신에 물량을 늘리면은 총 매출은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고요. 그래서 할 걸 해야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증설이 실제로 나온 뒤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될 거냐 이게 문제겠죠. 과거에 우리가 이런 반도체의 큰 사이클들을 보면은 이익이 한번 고점을 찍고 나면 그러니까 이익보다 이익률이 고점을 찍고 나면 한 1년 정도 이내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고 주가는 그 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과거엔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번에도 이번 한 2분기 내지는 길게 봐도 향후 2개 분기 안에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피크를 치고 그럴 것 같고 그러면 2년 뒤 3년 뒤 어차피 투자가 불확실하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익이 덜 좋아지고 주가도 쭉 내려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제시한 거는 아니야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있어. 이 과거의 장기 공급 계약은 6개월에서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뒤에 피크아웃을 막지 못했지만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은 3년에서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은 충분히 훨씬 더 긴 이익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썩 신뢰를 하지 않는 결국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것도 계약일 뿐이지 확약이 아닌데 네. 깨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부분 자체는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수요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 수요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정말 나쁘게 말하면 실제로 이 경기 공급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3년 5년 뒤 가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그럼 이거 확인할 때까지 계속 안 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매우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 전에 우리가 그럼 어떤 신호를 가지고 포착을 해서 그럼 언제부터는 조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걸 믿어줄 것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다음 과제가 되겠죠 우리. 사실 우리가 그 LTA에 대해서 신뢰가 아직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간에 만약에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최저 뭐 금액 내고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9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면 그 안에 LTA 관련한 또 디테일한 내용들을 계속 시장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잘 앞으로도 확실한 실적을 낼 수 있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지금 돈 투자하고 땡겨서 투자하는 거 그거 그만큼 뭔가 청사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믿어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주는 그 작업들이 앞으로 좀 단기간이 필요할 아니라 것 같아요. 좀 길게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네. 그래도 이 상황이 최악은 아닌 게요. 최악이었다면
근본적인 AI 총 수요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였을 네.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저는 어디서 조금 이상한데라는 느낌을 받았냐면은 7월 말에 주가가 쭉 빠지고 있을 때는 네. 우리가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은 이거 AI 총수요 내지는 아니면은 그 LLM을 만드는 이 프론티어 모델 기업들, 네. 뭐 엔트로픽이라던가 네. 오픈AI라던가 네. 이런 기업들의 자금 공급, IPO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다 깨지는 거니까 심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이번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되게 클라우드 매출 특히나 백로그가 그게 많이 잡혔다라는 네. 거에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면은 이 백로그의 상당 부분은 오픈AI와의 계약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픈AI에 대한 그러면 자금 조달 그리고 이 GPT를 쓰는 거에 대한 수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 전체 AI에 대한 가정이 흔들리는 건 아니면 이 LTA의 계약에 대한 신뢰성만 조금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조금은 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 메모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볍지만은 않은 좀 괴로운 상황이긴 하죠. 그러게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네. 갑자기 상승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죠. 저도 지금 뭐 속보 들어온 거 있나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뭐 수출 관련한 데이터도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네. 반영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늦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르면 좋은 외국인이 거니까. 조금 들어오나요 지금? 외국인이 삼성 쪽으로? 뭐 지금 창구에는 뭐 상위에는 저는 안 네.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해요. 예, 외국계 합에는 지금 플러스가 굉장히 좀 큰 숫자로 찍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2.6%대 상승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낙폭 줄이면서 현재 1% 하락까지 영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도훈 씨도 저도 계속 이 호가창을 보면서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 전환하거나 빨간색 올라오면은 되게 이제 기분이 좋긴 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막 맞아요. 이렇게 못 하겠어. 저희가 흥분하지 않고 좀 겸손하게 이 약속의 10시 반 구간을 또 지나가야 되기 네네. 때문에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수도 양전했네요. 네, 0.3% 양전했습니다. 오름세 불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김영환 위원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요. 지금 미국 경기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야, 정말 이 주식 투자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 몇 년 사이에 요즘에는 이제 금리도 봐야 되죠. 전쟁 상황도 체크해야 되죠. 네, 국채 금리 지금 오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죠. 아니 뭐 저기 엔캐리 때문에 엔화도 지금 체크해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크로 공부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지금 미국 경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네. 드릴 수 있을까요? 글로벌 일단 경기 국면. 글로벌 경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은 글로벌 경기 이러면 GDP를 얘기하는데 GDP는 사실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제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PMI라는 거죠. 이 PMI라는 거는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들을 서베이를 해서 지금 뭐 우리 수요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원재료를 얼마나 빠르게 수급을 해야 되고 재고를 쌓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추적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과거에 장기적으로 밴드로 볼 때 이 점선과 연한선 사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은 PMI 지수가 한 48에서 54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딱 중간보다는 위로 올라와 있지만 과열 구간까지는 아니다. 네. 뭐 그런 정도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가 나쁘진 않은데 아주 또 뜨겁지도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크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들은 기업 이익이고 매출액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이 또한 과거에 우리가 제일 높았던 시절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높진 않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AI 분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뜨거운 분야들이 있지만
이 전체 경제를 합산해서 봤을 때는 과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한편은 고용시장 같은 경우들 보면은 우리가 한때 이제 뭐 샵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이제 장기 평균 12개월에 비해서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 이게 단기에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이런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은 약간은 좋은데 아주 뜨겁지는 않은 뭐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상황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샤메 법칙 얘기 진짜 한참 오랜만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좀 들어보네요. 네. 아시아 경기를 꼭 집어서 보면 어때요? 아시아 경기는 사실 뭐 중국을 빼놓고 볼 수 네. 없는데 중국은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죠.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우리가 과거에는 부동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중국 부동산은 지금도 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소비도 별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약간 위에 떠올라 있는 게 있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내지는 내수 소비는 좋지 않는데 어떤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요즘 잘 알듯이 뭐 로봇 분야라던가 반도체 분야라던가 네. 이거 흔히 말하는 첨단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첨단 제조업 분야가 경제를 좀 끌고 가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 중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중국 외에 나머지 아시아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제들은 대체로 뭐 한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뭐 이런 쪽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분야가 좀 비중이 큰 쪽들이 전반적으로 좋구나. 그래서 아시아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 시장 자체가 뜨겁거나 이런 모습은 좀 미국에 비해서 덜 보이는데 네. AI 관련되는 분야가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미국의 고용 상황도 봤지만 고용보다는 다시 초점은 물가로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호르무즈 사태가 또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왔다 갔다 예. 어제는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AI발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 좀 해주시죠. 사실 AI발 물가라는 거에 대해서 케빈 워시 의장 같은 경우 그 취임 전에는 AI가 물가를 낮춰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취임 이후에는 AI가 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칩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역시나 미국에서 컴퓨터 부품 내지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굉장히 역대 정말 한 40년대 못 보던 수준으로 와. 튀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약간 물가 상승에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요것 또한 좀 기대 인플레를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 AI 발 외적으로 사실은 또 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또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 번 취소당했다가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관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AI 발 인플레이션 부분, 유가 부분, 관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것 같다. 이거는 근데 사실 물가 지표에서는 좀 덜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연준에서도 물가 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수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물가 지표는 썩 나쁘지 않은데 왜 자꾸 연준 내에서는 물가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올까? 이런 식으로 약간 물가 지표, 헤드라인 지표에는 조금 덜 반영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은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그런 테크 종목들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가 내려가진 않아도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리의 방향성 하반기에는 좀 뭐 어떻게 위로 보세요? 아니면 좀 플랫하게 지금을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플랫해졌으면 저 좋겠는데요. 바람은. 근데 그러려면 네. 방금도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가 좀 잡혀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향후 한 1년 기대 인플레 정도가 뉴욕연은에서 보통 서베이하는 거 기준으로 한 3% 중후반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물가 목표 자체는 2%잖아요. 뭐 물론 이제 2.0까지 내려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2%대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게 자꾸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물가 상승률도 3% 중반 정도에서 약간 고착화되는 모습이고 기대 인플레가 그 물가 상승률보다도 약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뭔가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별로 변동이 없으면 안 잡혀주면은 조금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려야 된다는 생각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고 그럼 물가가 잡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는 여튼 좀 이란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한 70불 정도로는 안착이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관세도 조금 이게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 조금 가닥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물가는 하향 안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기존 물가들은 뭐 의료비나 뭐 주거비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많지는 않아서 유가랑 이런 관세 영향 이런 부분들만 좀 경감이 되면은 물가가 하반기 어느 순간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이미 확인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퍼스케일러와 메모리 반도체의 디커플링이 나오는 큰 부분이 결국은 이 투자를 얼마나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거기 발목을 잡는 결국은 금리잖아요. 금리가 비싸지니까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 언젠가는 이런 금리도 조금 안정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좀 그게 좀 찜찜한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케빈 허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계속 이제 물음표가 더 많이 생기는 게 FOMC도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9월은 뭐 동결 정도 예상을 하지만 12월에 올릴 거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도 별말 하겠어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긴 한데요. 별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스스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고 최대한 힌트를 안 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너무 심하게 보였던 게 사실 7월 FOMC였기 때문에 8월 달에 앞으로 우리가 남은 통화정책 기간 동안에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공언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5가지의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온 시점이 빠르면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중 이 정도가 될 것 같으니 그 전에 뭔가를 빠르게 얘기하고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겠죠. 사실 이제 케빈 허시 의장이 말을 줄이니까 그 주변 다른 인물들의 말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밤사이에도 해먹 총재가 뭐 해먹은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자꾸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목소리가 아무리 케빈 허시가 안 해도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좀 진짜 인상하나?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결국 테크주 쪽으로 오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또 그 괜찮나 싶은 삼성전자가 갑자기 혼자서만 이렇게 3%씩 올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소식 없나요? 우리만 모르는 건가? 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예 저도 지금 뉴스를 계속 봐도 아직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보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뭐 삼성전자 원자층 시각 ALE 적용 공정 확대 이런 건 이슈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합니다. 뭔가 속보가 전해지면은 주주환원 관련해서 뭐 샜나 내용이? 그러니까 뭐 계속 모르겠네. 조금씩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공식 입장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까 저희가 장중에는 하이닉스가 지금 양전까지 하고 다시 좀 약보합세로 내려오는 모습이긴 한데 역시나 지금 시장은 뭔가 쫙 끌고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반도체 쪽이 살짝 또 올라오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 코스닥은 또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시장에 돈이 막 유입된다라기보다는 있는 돈 끌어다가 여기 갔다가 약간 힘겨루기 요 정도 느낌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에서 이제 국내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면요. 네. 코스피가 6월 고점 이후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지금 뭐 다 얘기 나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정확히 이 원인으로 하락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돌이켜 보면은 어. 저는 약간 하락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딱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 두 실적 발표가 조금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이제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의 최대 기대치보다 조금 덜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약간 이런 식의 설명했는데 그게 주가가 반토막 날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이상한 해석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마이크론의 그때 총 매출 총 이익률이 85%가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분기 이익이 엔비디아보다 컸고요. 네. 그때부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정도의 이익률이 지속 가능하냐 여기서부터가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익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한 1년 정도 뒤에는 실적이 피크아웃 하겠구나 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7월 한 중반 정도까지를 지배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후반부부터는 주가가 이때부터는 별 이유가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네. 했고 그거는 좀 레버리지 정산과 관련됐던 것 같고요. 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 여전히 남는 거는 레버리지 정산 정도는 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한 코스피 6,000대 정도에서는 좀 안정은 되는데 그 사이에 투자 심리는 너무 깨져 있고 그 상황에서 또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 부식되느냐 그게 좀 부식되고 있지 못하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쭉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 피크아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방을 만들어줬던 건 그나마 수급 꼬임이 조금은 해소가 됐던 거. 하지만 수급이 한번 심리가 깨지고 나면은 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주가가 증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는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전 방송의 진행자이시죠. 하나증권의 이제 김도원 우리 빈센트님께서 코스피가 V자 반등이나 L자 반등이 아니라 루트 형태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1차 반등과 2차 반등으로 쫙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 보고서 아마 못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면, 그러니까 금리 향방이 좀 나오면은 그리고 다시 두 번째가 외국인 수급이 쫙 들어오면은 2차 반등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위원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잠깐 들으신 거지만. 뭐 비슷한데요. 약간 굳이 저는 선후를 나누자면 저는 2차 그러니까 앞뒤가 좀 바뀌어 있다는 정도의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1차 반등이 나오는 더 중요한 거는 금리보다 더 빠를 수 있는 게 아마 주주환원이지 않을까. 주주환원으로 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1차 반등 금리 안정으로 말씀을 하셨었고 루트에서는 그거 금리가 좀 네. 빠르게 안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네. 저는 금리 안정이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주주환원에 의한 상승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주환원에 대한 예. 이야기 지금 이미 이야기가 며칠 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거 그러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오고 많이 있죠. 뗀 굴뚝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명확하게 얘기는 하긴 했죠. 양사에서 모두. 근데 정확한 수치가 지금 아직 아니 얘기 안 했죠. 잡히지 않은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PER이 3배대로 내려가 있어요. 3.5배 내외 정도쯤 두 회사가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익이 앞으로도 이 정도의 이익 레벨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얼마나 좋은 수익이냐면요. 한 29% 정도 되는 수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익이 되면은 이만큼 그 정도의 이익 내에서 3년치 회사 자사주를 사면은 저는 회사를 다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회사가 저평가돼 있고 돈은 잘 벌 때는 자사주 매입은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주가가 너무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비싸져 있는 상황이면은 그렇게 좋은 자원 배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딱 그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이 이거잖아요.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향후 3년간, 5년간 계속 돈을 잘 벌지는 모르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인정을 안 해줘. 근데 메모리 기업들은 억울하다. 우리 앞으로도 3년, 5년 계속 돈 잘 벌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년, 5년 계속 돈을 잘 벌 거라는 거를 스스로 확신한다면 자사주를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3년에서 5년간 계속 돈을 잘 벌 거라는 걸 어떻게 믿냐? 못 믿는데 다른 증거는 없는데 하지만 회사가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산다는 거는 아마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정보가 제일 많은 LTA도 제일 꼼꼼하게 계약 다 알고 있는 쪽이 자금을 태워서 그렇게 베팅을 하겠다는데 그럼 좀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주환원이 뭐 금리는 사실 매크로가 결정을 하는 요인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도 그들이 결정하는 요인이고 그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스스로가 지금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행동은 뭐냐? 결국은 주주환원이다. 그리고 주주환원이 앞으로 우리 계속 돈을 잘 벌게요, 잘 벌 거예요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반도체 피크아웃 이거 아니라고 아무리 이제 말로 얘기를 해도 시장은 정확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뭐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것을 믿게 될지.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라고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수출 데이터도 나왔어요. 좋았어요, 수출 오늘도. 데이터는 네. 뭐 수출 7일 데이터. 단위로 매달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서 그러면 이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 그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한 1분기 실적 발표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빅테크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투자를 혼자 안 하고 나머지가 하면은 도태될 수 있으니 아, 그렇죠. 예, 도태되지 않으려면 남들 할 때는 나도 따라가는 게 맞다. 그러니 투자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되게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빅테크들은 쉬고 메모리 기업들이 주가가 날아가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한 개 분기가 지나서 2분기가 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이제는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빚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빅테크들이 회사채 발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수요가 지금까지는 소화는 되고 있지만 네. 자꾸 응찰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앞으로 언제까지 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겠어?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떨어지면 딴 데들은 다 투자를 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투자를 다 같이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자금사 시장 우물은 하나니까요. 네. 그러니 다 같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값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 나가 달라진 거죠. 그럼 결국은 달라진 거는 딴 게 달라진 게 아니라 금리 여건이 달라지면서 금리 여건만 좋았다면은 딴 데 투자하면 나는 나 혼자 안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가가 좀 내려가야 되고 네. 관세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가 내려가는 것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이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걸 잘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몇 달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사들 입장에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는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금리 내려갈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도의 버는 돈을 앞으로도 계속 잘 벌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신한다는 걸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로 보여줄게가 돼주면은 금리와 주주환원 두 가지가 중요한데 네.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전 주주환원이 먼저인 것 같아서 그게 1차 반등을 만들고 금리가 2차 반등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봤을 때 메모리 3사가 정말 이제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 등장한 게 중국의 추격이거든요. 창신 메모리 뭐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려고 하고 우리랑 격차 굉장히 몇 년 차이가 나라고 하지만 올라온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라고 보세요? 사실 랜드 플래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런 정도 생각은 들고요. 다만 디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당장 이번 사이클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까지 추격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걱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미국 오히려 저 뭐 키옥시아나 뭐 샌디스크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창신의 추격이 본격화될수록 랜드와 디램이 좀 차별화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은 저는 드는데 디램 업체들 입장에서의 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드는 게 우리가 발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걷는 게 불편해지는데 그쵸. 이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뛴다고 하면은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딱 그걸 들으면서 그래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뭐 발에 낀 뭐 가시 정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긴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음.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산업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수율이에요.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옛날 옛적에는 미국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의 말하는 팹리스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CPU 같은 거를 파운드리 하는 거 팹리스 그리고 소재 장비까지 다 미국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율이 보통 절반이 안 됐다, 50%가 안 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익률이 좋은 그런 원가 절감을 잘하는 산업은 아니었는데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일본이 추격을 하면서 이 수율을 한 80% 90%까지 끌어올리고 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절반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값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일본의 역전이 됐죠. 그리고 한국도 일본을 뭐 수율 자체로 잡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일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넘어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로 가면은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애플 같은 경우도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 뭐 시도하고 있다면서요. 더 싸지 않더라. 여전히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비싼 게 공급가를 부르는데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 수요를 잡는 데는 사실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당장의 사이클에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위협이 아닌 건 아닌데 이번 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볼 게 참 진짜 많네요. 많아요. 중국 네. 창신 메모리 어떻게 뭐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쫓아오고 있는지도 봐야 하죠. 네. 이익의 그 레벨이 과연 계속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유지되는지도 봐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준 중에서 항상 이게 사이클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이제 PER 얘기 한창 주가 오를 때는 PER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렇죠. PBR 얘기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요? 뭘로 맞춰서 봐야 돼요? 지금은? 뭐 사실 PER이고 PBR이고 다 뭐 이익이란 걸로 연동이 되는 네네. 거니까요. 사실 이익률을 보면 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거의 사이클이 이익률이 피크아웃을 하면 1년 뒤에는 이익이 꺾인다가 거의 반도체 사이클의 공식이었고요. 네. 그게 지금도 이제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TA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향후 3년, 5년 긴 이익의 안정성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을 때 팔고 이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을 때 사자 이런 식의 반도체 논리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품을 파는 기업들처럼 조금 밸류에이션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봐 증거를 가져와봐 이러면 근거가 없죠. 왜냐면 네.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 뭐 여전히 우리는 이익률을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근데 사이클이 달라지게 되면 네. 당연히 또 밸류에이션을 또 다르게 책정을 해야 될 테니 뭐 그런 것들을 어느 중간쯤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어림짐작을 하면서 떠듬떠듬 짐작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더 정보가 잘 보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던 자료 네. 내용이 진짜 한 100장 정도 돼요. 100장 정도. 네, 거기에서 뭐 네. 내용을 이제 쭉 여러분들 이제 다 알겠고 그래서 네. 위원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변동성은 한숨 한번 쉬시고. 사실 변동성은 네. 꽤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런 데 대한 관심들도 꽤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좀 벗어났고요. 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상황은 벗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왜곡돼 있었던 수급을 벗어나서 네. 진검승부, 그러니까 이익의 안정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보이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를 버릴 수는 없고 그리고 여전히 장기 전망을 좋게 보고 그러면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딱 비중만큼, 그러니까 전체 비중 반도체 비중이 한 50%대 정도 되니까 한 50%에서 60%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를 홀드하면서 주주환원과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좀 확인하면 점점 계단식으로 시세를 반영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가져가는데 문제는 금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은 우리도 점점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40%를 가지고 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때 그동안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쪽으로 좀 나눠놓자. 약간은 뭐 잘 모를 때 한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벨 전략 이런 네. 것들이 시간차로 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40%를 금리나 유가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못 올라가도록 자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오히려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는 쪽들로 가져가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어느 쪽인지를 말씀을 못 해주십니까? 예. 일단 뭐 금리가 높아질 때 제일 네. 뭐 수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보통 금융주 금융 쪽. 거고요. 뭐 은행 네. 같은 경우가 제일 클 거고요.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가 유가가 그러니까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높은 데서 계속 머무르고 뭐 공급 또 물동 이런 것들은 차질을 겪고 이러면 좋아지는 것들이 뭐 정유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은행, 운송, 정유 이런 쪽들이 한 가지 군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식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요. 또 한 축이 이제 그쪽이 아 있는데요. 그래요? 아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왜 디커플링이 되느냐가 결국은 당장 가시적인 이익에 집중을 할 것이냐 장기적인 성장성에 집중을 할 것이냐 할 때 투자자들이 지금 인내심이 없다는 거죠. 네. 장기적인 성장보다 당장 증명하는 게 있는 쪽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장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의 주목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뭐 음식료 중에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네.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들이 제일 가시적인 성과는 특히 AI가 안 묻어 있으면서 제일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오는 분야들이죠. 뭐 호텔 레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그런 쪽 분야들, 좀 프리미엄 소비 이런 쪽들로 나머지들은 가져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위원님 모셔놓고 이런 질문 드리는 게 굉장히 저는 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닉스나 삼전 어느 정도의 굉장히 많은 매물이 지금 쌓여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리셨다고 보면은 지금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오늘 한 24만 원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 기준으로 142만 원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어느 순간에 좀 매물대가 좀 모여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이 위원님이 보실 때는? 차트는 바로 다 나와요. 있죠. 예. 170. 제가 생각할 때 120,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한 180만 원 정도가 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심리적으로 여기 아니면 제일 차트 많아요. 순으로? 제일 많아요. 차트로 갔을 개인, 때? 개인 투자자들이 180만 원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밀릴 때마다 계속 사서 받쳤어요. 네네.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 5조 매도를 하고 한 날도 막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근데 딱 그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기준 180만 원 네. 정도, 삼성전자 기준 한
삼성전자는 26만 원, 26만 원, 25만 원, 17만 25만 원 이 정도쯤까지는 버티다가 네. 그 밑으로부터는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오히려 훨씬 줄어서 네. 하루에 한 1조 정도 내놓는 네. 날 막 한 10%씩 밀리고 그때가 그쵸. 딱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 많아요.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매물대 우리가 만약에 터치를 한다 하반기에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터치를 했을 때 때려 맞습니까? 아니면 그 드디어 왔어. 그거 모르지. 그거는 신도 모르지. 그렇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우리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보면 심리적으로 거기를 좀 한번 깨고 올라갔으면 빠른 시간에. 자, 우리 위원님의 이게- 생각은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 180만 원, 25만 원이 딱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요. 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진 시점입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은 한 이제 70, 80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는 항상 고점이 내 마음속에 내 평단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내가 손실을 받는지 생각하지 내가 실제로 산 가격에서 얼마 올라 있으니까 이들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밀리면 그때부터 개인들은 매수를 멈춥니다. 네. 그러고 얼어붙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는 조용해집니다. 보통. 근데 그러다가 딱 자기가 진입한 구간에까지 그 자기가 이제 좀 물려 있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 정도가 딱 부딪히면은 그때부터 파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부터 다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갈립니다 좀. 이게 심리가 근데 너무 다양한. 여튼 매도가 나오는데 쌓여 있던 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고 그때 얼마나 이제 다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파는 사람이 많아지느냐는 약간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상승 속도랑 관련이 됩니다. 속도. 예, 상승 속도가 빠르면은 사는 다시 사람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봐봐. 빨리 랠리에 가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빠르게 지지부진하게 겨우 굉장히 힘겹게 올라오면 네. 그때부터 다시 지쳐가지고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부릉부릉. 올라가는 속도가 좀 근데 그 정도까지 달성을 하려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야겠죠. 네. 한 빠르게 번씩. 올라가서 어느 순간 돌파를 하고 뒤를 보면 이미 수익 구간이야가 되면은 오히려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 즈음에 가서 뭔가 그 한 방이 될 만한 이슈가 팡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팡이 이제 주중환원을 다들 이제 기대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실적 발표 한번 쫙 겪었을 때 우리가 기대했었던 실적에 살짝 미스되거나 눈높이가 높아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까다로워진 그 다양한 품목에 이게 도달하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했었는데 네. 과연 주주환원은 이 까다로워진 눈높이에 붕업하는 수준으로 나올까? 그 기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전 지금 200조 찌라시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눈높이를 네. 지금 기사로 높여놨어. 100조 하나, 200조 하나, 뭐 한 150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럼 실망하나? 실망인가? 좋은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모르겠어요. 찌라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일단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기 시작하면은 계속 약간 순풍을 만들어주는 효과는 하방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발표 시점에서의 뭐 네. 이걸 떠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발표 규모 이런 거는 저는 발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정성이 중요한 진정성. 말하자면 진정성이 진정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벌기 전에는 다들 뭐 주주 환원이 중요하고 거버넌스 기업 그 주주한테 몫이 온전하게 돌아가야 되고 의사결정을 함부로 뭐 소수주주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좋은 얘기는 정부도 다 했죠. 그리고 뭐 기업 입장에서도 뭐 임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익이 버는 규모가 늘어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정부도 그 전에는 주주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지금 뭐 투자를 몇 천조를 해야 된다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주주 환원 한다는 얘기 발표하면은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지 또 뭐가 알겠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발표 규모 자체가 아니라 주주의 몫이라는 건 회사의 이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주의 몫이고 그런데 어떤 이 회사가 생존을 하고 장기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투자가 있고 네. 그 몫은 떼놓고 그리고 기업 그 직원들과 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좋은 직원들을 계속 유치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있고 그걸 떼놓고 하지만 그 떼놓는 그 필요에 의해 떼놓는 거 말고 나머지는 주주의 몫이다 라는 게 조금 명확하게 나와주는 그게 저는 그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모는 계속 달라지죠. 규모가 계속 달라지고 뭐 200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몇 프로 정도는 주주의 꾸준히. 몫이라는 것들이 확실하다. 음. 이게 얼마나 좀 진정성 있게 나와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성, 뭐가 됐든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우리 방송할 때도 진행자 네. 패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방송에 임하는지 시청자분들이 알고, 우리 주주환원책 내용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이거 뭐가 있나 싶은데 이제 발표하면서 뭔가 진정성을 네. 예, 내비친다면 여도원의 시장이- 눈물이 진짜 방송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줬던 한 어떤 지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망하네. 예. 아시죠, 여러분? 저의 마음 매일 대성통곡하는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슬퍼하셔가지고요.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8월 어떻게 우리 좀 전략이라도 살짝 한번 어떻게 8월에는 대응할지. 좀 어떻게 지켜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쉬는 사이에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살까요? 아직도 사실 돈이 있다면 없어요. 예. 근데 뭐 그건 이제 없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뭐 꽉 채워서 맞아요. 버티기 모드에 가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이면은 버티기를 잘 가야죠. 그리고 배분을 여기서 이상한 배분을 하지 않고 네. 조금 잘 밸런스를 잘 맞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반도체 6, 나머지 4. 그 나머지 4는 반도체가 못 가도록 발목을 잡는 요인에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이제 코스닥이 이제 한창 뜨거운 네. 마지막 그 얘기만 조금 드리면 네. 그 문제는 코스닥이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는데 좀 불리한 분야가 사실은 코스닥이죠. 많더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쏠림이 너무 심했고 억울하게 두드려 맞은 부분이 컸기 때문에 네. 그 원한을 좀 푸는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코스닥 지수가 뭐 한 1000 정도에서 계속 걸렸던 허들 이걸 넘어가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나머지 반도체 외 나머지는 금리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은 조금은 참아둬야 한다. 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도체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이걸 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 늘려놔서 막 반도체 3년 닉스만 100% 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예, 이제 배분할 돈이 있으시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수 있으시다면 한 4 정도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해둬야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에 좀 버틸 수 있다라는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빠지네요. 취소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가면 안 되나? 같이 예. 가는 날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돈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 우리 다 똑같잖아요. 주머니에 지금 없어. 쥐어 짜도 지금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하는 맞아요. 그런 수급의 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89%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대체 무슨 일이야.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면서 현재는 0.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함께 좀 힘이 받쳐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